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라는 분이 명왕성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명왕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신 건 아니에요. 맨 처음 내신 분은 미국의 퍼시벌 로웰이라는 분이 계세요. 클라이드 톰보가 수천 개의 별 사이에서 움직이는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보이죠? 여기 보여 여기. 그러니까 별 사이에 움직이는 점이 있는 거야. 시벌. 교수님, 사람들이 우주보다 심해를 탐험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저거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우주를 탐험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심해를 탐험했다,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심해를 많이 탐험했어요. 근데 왜 저런 얘기 나오냐면, 우리는 심해 중에 챌린저 딥이라고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어려운 곳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챌린저 딥이라고 심해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곳, 거기를 우리는 탐험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른 심해도 당연히 볼 게 많겠지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해를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은 있지만 가장 난이도 높은 데를 이미 우리는 다녀왔다. 예를 들어 이제 블랙홀을 갔다 온 거랑 비슷한 거야. 우주로 보면 가장 난이도 높은 천체를 찍고 온 거야. 근데 우주는 심해에 비하면 우주가 훨씬 더 무한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탐사선을 보내봤자 우리는 아직 심해로 치면 바닷가 정도 간 거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제대로 태양계 밖을 넘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해도 실제로 심해는 가장 난이도 높은 거를 형정을 한 상태고, 우리 인류가. 우주는 여전히 앞바다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뭐 양쪽 다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뭐 심해를 안 한 이유는 아니다. 심해도 충분히 했다. 물론 심해도 우주도 더 해야 되긴 해요. 그만큼 우주가 너무너무 무한하고 그렇습니다. 물의 밀도가 4도에서 가장 높은데 마리아나 해구 수온은 4도 아닙니까? 심해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열수 분출공 이런 것도 있고, 심해에 약간 태양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심해 한번 할게. 심해 재밌어. 그럼 심해 한번 할까? 심해 특강 재밌어요. 왜냐면 신기한 것도 보여줄 게 되게 많고, 또 심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또 워낙 또 많이 계시니까. 교수님, 지구를 4부로 파고 중앙을 지나면 머리랑 발이랑 위아래가 어떻게 바뀔까요? 아니면 관통 구멍을 뚫어 뛰어내리면 중간에서 위아래가 바뀌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일단은 질문 중에서 제가 종종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비하하려고 한다. 아니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 가설 자체가 오류가 네. 있으면은 결론 자체도 과학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량이 있지만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이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면, 요거 자체가 사실 물리 법칙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가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결론조차도 그냥 과학적인 결론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래도 만 원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거는 가설 자체가 삽으로 파고 중앙을 지나간다라는 게 사실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 쳤을 때 머리랑 발의 위아래는 바뀌지 않죠. 물론 이렇게 이게 뚫고 들어가면 외핵, 내핵, 뭐 최근에 또 내핵 안에 또 뭐가 있다고 또 핵 안에 또 다른 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결국은 일단은 뭐 타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도 안 타 들어간다. 그냥 플라스틱 구 같은 게 이렇게 뚫려서 지나간다. 그래도 머리랑 발이 바뀌진 않죠. 왜냐면은 우리가 머리랑 발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사람 일자로. 이거 좀 그림 그릴 수 있나? 그릴 수 있어요.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해할 수 있게. 여기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그죠? 지구 있죠. 그러니까 그냥 외핵, 내핵이고 뭐고 다 무시해. 구멍을 뚫었어 이렇게. 네. 이게 궁금한, 그죠? 네. 나는 여기 서 있어요. 내 방향은 어딥니까? 이렇게 위를 보고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를 들어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원래. 네. 그러니까 내 몸이 어느 타이밍에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뒤집어질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질문이. 그쵸? 근데 문제가 여기서 어떤 게 지금 오류냐면은, 알 것 같아요. 코어 여기서 중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력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통과해서 이렇게 슝 가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슝 가요. 슝 가더라도 슝 그러니까 여기가 공간이 비어있더라도 슝 중앙으로 수렴한다. 왜냐면 이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뛰어서 위에 올라가는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추진력이 이렇게 근데 저기가 저 중앙으로 가면은 엄청난 이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텐데,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여기까지 갔다가 띵용용용용 그렇게 그때 얘 방향, 몸의 방향은 똑같아요. 계속 그대로 똑같이. 바뀔 이유가 뭐가 있어? 띵용용인데.
합리적이다. 뭔 상관이야 중력하고. 지금 침착맨이 완전 관통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 아 또 관통했어? 보세요. 지금 이 질문자는 이거예요. 내가 몸이 요 상태다. 근데 일로 지나가면 지구 중심을 지날 때 방향이 뒤집어져야 반대편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근데 얘가 여기서 어떻게 바뀌느냐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요 상태고 이 남반구에서 요 상태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 자세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자세는 우리의 몸의 어떤 질량의 중심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거지 우리 몸의 방향은 어떻게 돌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편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럼 사실 이 중앙을 통과한다고 해서 방향이 뒤집어질 이유는 없죠. 관계가 없어. 관계없죠. 왜냐면은 내 몸의 어떤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편의상 이동을 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상태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거인이 내 쇄골에다가 걸고 스핀을 넣었어. 그럼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도착할 땐 이런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스핀이 있죠. 걸리면. 그래도 상관없죠. 어떻게 돌든.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멍청나라 과학 시간 끝낼까요? 좋아. 더해. 자 멍청나라 과학 시간 다음 가겠습니다. 태양계 공전의 실제 모습을 보니 피콜로 마관광살포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는데 별자리는 왜 항상 똑같은 모습인 이유는 뭔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요? 예, 왜냐면은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구도 시속 1300km에서 1600km로 자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만 자전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고 초속 30km로 그리고 태양 자체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초속 220km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우주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왜 이렇게 별자리는 비슷하냐? 그만큼 멀리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초속 220km요. 1초에 220km를 가. 그러면 10초면 2200km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 몇 분, 며칠, 몇 달만 지나도 너무 먼 길을 가는데 걔네들은 거기보다 더 먼 거야. 그거보다 더. 예를 들어 우리가 미친 듯이 뛰어도 달은 그 자리에 있잖아. 왜냐면 달이 멀리 있으니까. 우리 딴에는 진짜 막 100m 15초 막 이렇게 뛰면 막 달린단 말이야. 빠르잖아요. 근데 달은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인 거에 비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가까운 별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우리가 이동하고 지구가 이동하고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그 별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씩. 그걸로 다 이제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질문이었네요. 그러네요. 멍청하다를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돼요? 멍청하다. 돼요가 아니고 돼요. 대충이네 대충. 대충이시네. 일단 저거는 어디다 쓸지를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멍청하다는 단어를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지. 왜냐면 인간한테 쓰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시냅스가 엄청나게 뛰어나냐? 그것도 사실 원시인류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멍청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IQ 뭐 이런 걸로 하기에도 그 IQ가 드라마틱하게 차이를 주진 않아요. IQ 90하고 IQ 110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럼 60은 어때요? 근데 IQ가 60인 분이 사실상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절대. IQ가 430이면 티가 나요? 근데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티가 나겠죠? 근데 진짜 똑똑하기 때문에 티를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런 사람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는 거죠? 머리 돌아가는 속도 때문에 진동. 이러면은 딱 보고 사람들이 막 60이구나 이러는 거니까. 재밌네요 이것도. 또 질문 하나 넘어갔는데. 아무튼 준비한 걸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죠. 요거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제가 침속과를 한참 쉬었는데 네. 이번에 제가 도저히 못 참겠는 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지금 제가 요걸 봤어요. 제가 절상력 얘기를 하는.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면도기 절상력은 사용 기간에 따라서 점점 일정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절상력이 올라갔다 올라갔다 한다는 거. 제가 발견해낸 법칙이죠. 그렇죠. 근데 꽤나 좀 경이로운 부분도 있었고 솔직히 되게 재미있는 접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약간의 오해는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관통한 부분도 있다. 이거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시면은 절상력이라는 거를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래서 X축에다가 타임, 그 다음에 Y축에 절상력을 넣었죠. 절상력이 뭡니까? 깎이는 힘. 절상력. 일단은 면도날 같은 절삭 공구가 작용을 할 때 이 절삭 공구의 힘을 말하거든요. 이게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날이 잘 드는지 잘 잘리는지 요게 이제 절상력인데 절상력만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굉장히 날카로운 낫이야. 이 낫으로 풀을 벨 수 있겠죠. 근데 날이 정말 시퍼렇게 서 있는 낫이라도 수염 깎을 수 있습니까? 깎기 힘들죠. 깎을 수는 있지만 힘들겠죠. 예. 그래서 수염을 자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날이 아주 서 있는 낫이라도 예, 목이 깎이겠죠. 목이 깎이는 것도 깎은 걸로 치나요? 일단은 깨끗하게 깎였다고 볼 수 있죠. 깨끗하게. 왜냐면 더 이상 남아있는 수염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론 목도 없죠. 근데 면도날로도 수염이 잘 잘리지만 그거보다 단단한 걸 자르게 되면은 날이 금방 묻어집니다. 예.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은 절삭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같은 분류 내에서 절삭력이 우수한 절삭 공구와 절삭력이 부족한 절삭 공구가 있는 거다. 예를 들어 낫 중에서 이제 잘 잘리는 낫이 있고 잘 안 잘리는 낫이 있고 면도 칼이 잘 드는 칼이 있고 안 드는 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카테고리 내에서의 비교가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럼 여기서 절삭력이 어떤 의미인가 보면은 지금 우리 침착맨님이 쓴 절삭력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날이 잘 드는 거가 아니라 결국은 얼마나 오래 썼느냐를 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나 칼날이 오래 유지되는지 내구성에 대한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내구성이란 무엇이냐? 내구성이 떨어지면 결국은 부서지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가 내구성 쪽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썰어버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사실 내구성에 관심이 아예 없이 항상 잘 드는 칼이죠. 저거는. 저게 항상 잘 드는 칼이라는 거는 반대로 절대 들지 않는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보니까 무식해서 옛날에 볼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그치. 이걸 팬 거 아니야 그냥. 그냥 팬 거니까. 그냥 빠따로 쓴 거 아니야. 이거야. 누가 너 왜 칼 날이 안 달아? 이상하게 날이 묻어지질 않네? 그러면 쫙 썰면서 원래 날카로웠던 적이 없었어. 이런 거지. 한 번도 날카로웠던 적이 없기 때문에 쟤는 날이 묻어지지 않아요. 이 베르세르크에서 나오는 가츠가 사실상 날에 대한 엄청난 인사이트를 이미 갖고 있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가츠의 칼날이 묻어지지 않는 이유는 엄청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칼날이 오래 유지되는 내구성은 일단은 그 자체 경도랑 연관이 많습니다. 경도. 그래서 이제 탄소 강이나 뭐 경도가 굉장히 높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교적 오래 유지는 되지만 단순히 경도만으로 볼 수 없는 게 칼날의 형태나 사용 빈도나 뭐 자르는 대상 이런 걸 다 따져봐야 이제 내구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쟤는 내구성이 안 떨어지는데 면도날은 왜 내구성이 떨어질까? 무디지 않기 때문에. 날카롭기 때문에.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면도날은 엄청 날카롭죠. 수염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네. 그러면은 저렇게 날카롭고 단단한 칼로 그렇게 부드러운 털을 자르는데 왜 면도날이 더 빨리 묻어질까? 왜냐면은 다른 칼로 써는 게 더 결국은 이 수염보다는 단단하잖아, 모든 물질이. 근데 부엌 칼이나 뭐 다른 칼보다도 이상하게 면도날이 훨씬 빨리 마모가 돼. 나는 알지. 왜 그럴까요? 면도 회사에서 돈 벌려고 그렇게 만든 거지. 나 정답을 빨리 맞춰버리면 안 되는데. 미안해, 눈치가 없었다. 진짜 재밌는 게 요거를 2020년에 MIT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2020년 8월에 나온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지에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털이 금속을 무디게 하는가? 여기서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연구진이 요걸 이용했어요.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는 전자 현미경으로 면도하는 장면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스시엔스는 뭐예요? 사이언스. 이건 하지 마라 진짜. 이건 하지 말자 진짜. 이거는 근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하지만 웃겼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리가 뭐냐면은 현미경인데 그냥 이게 확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자 빔을 이렇게 막 주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맞고 2차 전자 후방 산란 전자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검출해서 이제 상을 얻는 겁니다. 표면을 그러니까 그냥 딱 해서 이게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니까 뭐를 딱 던져서 이거 튀어나오는 각도를 보고서 검출해서 얘가 여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공을 던지면은 공이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이제 침착맨이 딱 서 있어. 그럼 침착맨이 공에 맞고 공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안에 침착맨이 있나 보다. 공을 막 던지면 이제 침착맨의 모양대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면도날을 손상시키는 요소는 털을 자르는 각도, 힘의 방향, 뭐 날을 약간 이렇게 고르게 구성이 됐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면은 면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날이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방식에 따라서 날을 오래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빨리 묻어지기도 해요.
해. 근데 침착맨이 왜 관통했냐고 말하냐면은 지금 요렇게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예 모르는 채로 지금 이 MIT 연구진이 한 거랑 비슷한 형태로 접근을 한 거야. 지금. 오. 날이 어떻게 무뎌지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은 이 밑에가 면도날입니다. 예. 위에가 털이에요. 날을 보면은 구성 성분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요런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 크랙이라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저런 데가 이제 깨지는 거야. 미세하게. 그럼 그쪽 중심으로 하중이 걸려. 그죠. 거기가 이제 깨지니까 저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외부 스트레스 노출을 받으니까 결국은 묻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날카롭기 때문에. 이유는 사실 날카롭다요. 그러면은 마이크로 크랙이 있잖아요. 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엄청 오래 쓸 수 있어요? 오래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롤을 하잖아. 그러면 탑, 미드, 정글, 봇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모든 라인이 완벽하게 다 엄청난 고수야. 그러면 무조건 이기겠죠. 근데 똥을 싸는 라인이 생겨. 거기가 이제 마이크로 크랙인 거야. 그럼 제 말이 맞나요? 그쵸. 근데 완벽하게 고른 롤 게임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면도날 회사에서는 개발을 이미 했는데 적용을 안 시켰다. 재래식 방법으로 만든다. 아직도. 그래서 이제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긴 해요. 왜냐면 크랙이 생겨도 바로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1, 2, 3회 정도는 크랙이 생겨도 사실상 날이 그렇게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회용이 제일 잘 돼요. 제일 잘 되긴 해 원래. 근데 단점은 이제 쓰레기가 계속 발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날카로운 상태만 하다 보니까 좀 상처 나기가 쉽고 그다음에 그립감이 안 좋습니다. 저게.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다른 면도기도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일회용 면도기를 최대한 오래 쓰면 좋은데 그럼 사실 일회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은 걸 쓰자. 이렇게 하면서 침소가를 마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명왕성 태양계 외행성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초로 발견된 카이퍼 벨트 천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사진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 명왕성 자체를 요렇게 보게 된 거는 비교적 최근 일이다. 네. 그러면 이제 명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네. 어떻게 명왕성이 발견됐고 어떻게 퇴출됐고 어떻게 탐험을 했는지. 네. 일단은 요분 1930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라는 분이 명왕성을 발견합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젊은 시절의 톰보님이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좀 나이 드신 톰보님이신데 원래는 이분이 처음 명왕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신 건 아니에요. 맨 처음 내신 분은 이분입니다. 미국의 퍼시벌 로웰이라는 분이 계세요. 퍼시벌 로웰이라는 분이 계신데 요분이 해왕성의 공전과 자전 운동을 설명하다가 퍼시벌 로웰님이 그 뒤에 해왕성 뒤에 9번째 행성이 존재한다 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저는 근데 사실 욕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선생님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저분 이름이 퍼시벌 로웰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 계속 하냐고요? 아니 잊어먹을까봐. 아니 아까 톰보 선생님은 많이 안 해놓고. 어쨌든 퍼시벌 9번째 행성이 존재한다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먼저. 근데 가설만 세워놨다가 이제 이 퍼시벌 로웰의 그 제자가 이제 클라이드 톰보인 거예요. 이분이 바로 퍼시벌 로웰의 제자 톰보. 그다음에 퍼시벌 로웰. 네, 그래서 1930년에 퍼시벌 로웰의 제자 클라이드 톰보가 발견에 성공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네. 재밌는 게 근데 억양이 그게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갖고 보세요. 클라이드 톰보가 두 눈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 가면서 이 사진에 찍힌 수천 개의 별 사이에서 움직이는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이죠? 어딨어? 여기 보여 여기. 그러니까 별 사이에 움직이는 점이 있는 거야. 시벌. 시벌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요. 퍼시벌 로웰의 제자 클라이드 톰보가 이걸 본 거야. 그래서 나중에 톰보한테 살면서 가장 지루한 일이 뭐였느냐 했을 때 요거를 꼽았대요. 그러니까 이 명왕성을 발견한 것 자체가 너무 지루한 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해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지루한 일을 해서 발견 당시에 이제 클라이드 톰보가 있던 로웰 연구소 내부에서 새로 발견된 그 움직이는 어떤 행성, 이 9번째 행성의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이름에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와요. 뭐 제우스, 미네르바, 크로노스 막 이런 후보들이 생겨. 근데 이제 그 당시 영국 옥스포드의 11살 소녀였던 베네시아 버니가 플루토라는 이름을 제안을 합니다. 플루토도 원래 있는 이름이잖아요. 아 실제 신화에 있죠. 네. 그래서 플루토 이름을 제안하는데 플루토가 딱 나오자마자 만장일치로 플루토가 통과가 돼요. 왜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요게 명왕성의 천문 기호입니다. 보시면은 P, L. 그러니까 플루죠. PL을 겹쳐놓은 게 천문 기호다 보니까 플루토 하니까 PL이 딱 맞아. 그 다음에 로웰 연구소의 창립자이자 명왕성의 존재를 예언한 사람 누굽니까? 퍼시벌 로웰. 퍼시벌 로웰.
PL. 그래서 역시 머리 글자가 PL, 퍼시벌 로엘. 이렇게 해서 이제 플루토의 PL, 천문기호의 PL, 퍼시벌 로엘의 PL. 이거는 기가 막히다. 아구가 딱딱 맞는 거야. 그럼 플루토는 퍼시벌 로엘 우토예요? 약자요? 퍼시벌 로엘 우토? 그러네요. 약자는 아니고 플루토인데 흐름이 맞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별 번호가 134340. 네. 식별번호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식별하는 네. 행성에 붙인 번호요? 그쵸. 천체에다 붙이는 약간 이름표 같은 거. 주번 같은 거 주번? 네. 행성 주번?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이름 말고도 저런 식별 번호들이 다 있다. 근데 동양권에서는 이제 저걸 명왕성이라 부르고 서양권에서는 이제 플루토라고 부르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명계의 신 하데스 있어요. 약간 그런 어떤 지옥을 담당하는 그런 뭐 죽음과 관계된 그런 느낌인데 그 명계의 신 하데스를 로마에서는 뭘라 불렀느냐? 플루토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 신 하데스가 로마에서는 플루토고 그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동양에서 부르는 명왕성이라는 이름도 명칭이 명왕, 그게 명부의 왕이거든요. 즉 이게 하데스를 의역한 거예요. 명왕. 근데 그 명왕의 명이 무슨 명자입니까? 밝을명. 그쵸. 보통 명하면 밝을 명이잖아요. 네. 재밌는 건 이게 완전히 반대인 어두울 명자예요. 그러니까 명왕성이 어두울 명자를 쓴 어둠의 왕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두울 명자를 어디다 쓰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게 이제 어두울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명하면 밝을 명인데 이때는 어두울 명을 쓰는 명왕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명왕성이 지위가 박탈당합니다. 그 상황에서 재미로 이제 명왕성이 이제 잘렸다. 이제 더 이상 명왕성이 아니다. 쟤는 이제 외행성 134340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냐면은 얘 누굽니까 얘? 플루토. 얘 이름이 플루토죠. 예. 얘가 명왕성이 발견됐을 때 같은 해에 얘가 디즈니 만화 시리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플루토라고 그래서 지은 플루토가 거예요. 된 거예요? 네, 명왕성에서 딴 이름이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얘 이름을 명왕성을 발견한 그 해에 새롭게 얘를 집어넣었어요. 그 명왕성 때문에. 너무 귀여운데. 그쵸. 그래서 안녕 플루토 이렇게 부르면 오잖아. 근데 이제 안녕 134340 이렇게 된다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약간 명왕성이 퇴출되고 나니까 너는 이제 이름이 134340이야. 약간 죄수번호 같이.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름은 명왕성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행성 지위만 박탈이 된 거고요. 이름까지 뺐진 않아요. 그래서 명왕성이라고 불러도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잃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은 1978년 오른쪽에 있는 애가 명왕성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애가 명왕성의 위성 카론이에요. 카론. 비슷한데요? 크기가? 그쵸. 오씨, 왜 이렇게 커 위성이? 그러니까 요때부터 명왕성의 행성 지위가 위태로워져요. 카론을 관측하면은 명왕성의 질량도 알 수 있습니다. 질량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런 거요. 어린아이를 안고 돌잖아 이렇게. 네. 이게 돌겠죠.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돌겠죠. 근데 어른을 안고 도는 거는 확실히 움직임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비틀비틀하면서 불안정하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질량과 도느냐에 따라서 도는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는 모양을 봤더니 명왕성의 질량은 지구의 0.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 비해서 너무 가볍긴 해요. 근데 수성도 굉장히 가볍거든요. 수성도. 예. 수성도 가볍지만 명왕성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무거운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명왕성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그 다음에 직경도 지구랑 비교하기에는 너무 좀 우습고 달이랑 비교해도 달보다 작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표면적이 러시아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이게 행성이라는 위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작아. 행성이라 보기에 너무 작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게 명왕성이고 바깥쪽을 도는 게 이제 카론입니다. 예. 위성 카론이랑 질량이 8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량 차이가 8배인 거예요. 8배. 회전하는 질량 중심이 명왕성 내부에 없고 우주 공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딱 있고 요 행성 안에서 이제 중심을 잡고 돌아야 되는데 밖에 도는 애한테 끌려요. 얘도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인 거야. 이 행성의 밖에 있어요, 중심이. 약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도는 느낌이네. 그쵸. 이렇게. 이걸 딱 보니까 과학자들이 명왕성이 저런 상황이면은 카론이 저거 명왕성 주위를 돈다고 볼 수가 있냐 이거? 이게 지금 공전하는 거야?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행성과 위성의 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이중 행성이다. 서로가 서로를.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 같은 경우도 지구가 보유하기에는 너무 큰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꽤 크네? 오 대박인데? 근데 돌려봤더니 명백하게 회전할 때 질량의 중심은 지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켜지고 달이 도는 거야. 이거는 명확해. 그런데 카론이 등장했는데 명왕성 밖에 있어요, 중심이.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카론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근데 왼쪽에 이제 퍼시벌 로웰의 제자 톰보죠. 퍼시벌 로엘 선생님은 왜 자꾸 말하는 거야? 톰보 선생님은 톰보 선생님이지. 어쨌든 당시에 톰보는 약간 학계의 대선배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론 때문에 명왕성이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제대로 중심을 판단을 못 못 잡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톰보가 야 뭐 하냐 니네.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톰보가 워낙에 이제 원로다 보니까 다 쉬쉬하는 거 쉬쉬. 야 됐어 넘어가 이렇게. 그런 상황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님을 존중하자, 우리가 약간 존경을 담아서 요거는 그냥 노코멘트 하자, 요런 식으로 가는 의견이 컸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1997년에 클라이드 톰보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묘하게 돌아가는데, 요러는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마이크 브라운이라는 분이 명왕성과 비슷한 궤도에서 또 발견해. 이번에는 명왕성 크기의 1.3배로 추정되는 에리스라는 애를 발견해. 에리스. 그러니까 보시면은 왼쪽이 에리스, 오른쪽이 플루토, 그 다음에 플루토 옆에 카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에리스는 플루토보다 더 커. 다이슨 오미야 위성이죠. 근데 에리스가 닉스. 위성 아니에요? 에리스는 현재 뭔지 모르는 상황. 왜냐하면 지금 플루토가 행성인데 카론이 그 위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에리스가 발견된 상황이에요. 근데 크기가 비슷비슷하고 좀 더 커. 그쵸. 그러니까 분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리스보다 작은 플루토도 행성인데 에리스는 당연히 행성 아니야? 네가 쟤보다 잘 나가는데 네가 입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천문학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왕성의 뒤를 이어서 이제 미국인이 발견한 에리스를 10번째 행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9번째는 이제 플루토니까 10번째는 에리스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행성 관련 논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플루토선에서 정리가 됐는데 이 플루토가 미국 천문학자가 발견한 거의 유일한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미국 천문학자가 에리스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10번째도 우리가 발견했다. 그래서 야 에리스도 행성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논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약간 욕심부린 거야. 욕심부린 문제가 터진 게, 야 얘도 좀 껴줘. 얘도 행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천문학자들이 야 너 나가. 어디 노는 데 있잖아. 노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있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뭐 제가 막 가서 안녕하세요 놀고 있어. 근데 갑자기 너가 왔어. 야야 병원이 좀 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아직도 있었어?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에리스를 끼려다가 결국은 이제 깍두기가 깍두기 하려다가, 그쵸. 그러면 깍두기까지 나가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야 플루토 나가. 이러니까 이제 미국 천문학자들이 야 나 나갈게. 근데 에리스가 나보다 크다. 그러니까 나는 나갈 테니까 야 병건이는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9번째 행성으로다가 플루토를 내보내고 에리스를 거기 내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둘 다 퇴출. 그러니까 욕심 부리다가 에리스는 왜 안 껴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에리스를 낄 거면 플루토도 껴야 되고. 그렇죠. 고민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플루토가 나가면 에리스도 나가는 게 맞다. 같이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가? 맞아요. 그래서 뭘 했느냐? 2006년 8월에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태양계 행성의 조건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 둘 다 나가. 그러니까 왜? 나가는 근거를 주는 거야. 근거를. 행성이 되려면 이게 필요해. 그죠? 1.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야 한다. 에리스. 플루토도. 두 번째 조건. 원형을 유지할 만한 중력 보유. 에리스. 플루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전에는 요 두 가지 바뀌었어 조건이. 그러니까 요때는 사실 둘 다 행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명왕성과 에리스의 그 당시 소행성 세레스와 카론까지.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태양계 행성이 12개가 돼요. 너무 많아져. 카론은 왜 돼요? 카론도 이제 저 기준에 포함되는 거죠. 결국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거야. 얘도 같이. 그죠? 그래서 논쟁 끝에 새로운 3번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궤도 근처에 모든 천체를 위성으로 만들거나 밀어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향을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자기 압도적인 주변에. 중력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짱 먹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지배 궤도가 되는 겁니다. 어스스 문뚜 스케일. 그쵸. 달의 크기에 비해서 에리스가 작고 플루토가 조금 더 작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세레스도 굉장히 작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봤더니 명왕성은 공전 궤도가 해왕성에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카이퍼대 천체들을 지배하에 둘 만한 충분한 중력은 없었다. 명왕성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태양계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외행성으로 다시 재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인이 발견한 유일한 태양계 행성이었던 명왕성, 미국인들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요? 미국인이 발견했으니까 좋아하겠죠? 네, 미국인들은 명왕성에 애정이 너무 많아서 미국에서 지켜야 돼. 항의 시위까지 있었어. 항의 시위. 근데 약간 항의 시위긴 한데 표정이 조금 막 그런 장엄하거나 그런 의지가 안 보여. 어쩔 수 없네. 놀고 싶은데 구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아까 마이크 브라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에리스를 발견하면서 이제 플루토 같이 나라를 갔잖아, 둘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항의 편지와 전화를 보냈어요. 너 때문에 플루토까지 잘렸다. 근데 안 웃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면 지금 이거 다 웃고 있어. 싱글벙글 쇼 항의. 근데 재밌는 게 세계 천문학 연맹 총회에서 미국이 이제 막 그런 시도 돼요. 행성을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이제 빅 플래닛, 스몰 플래닛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실은 이제 플루토가 플래닛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태양계 플래닛은 플루토도 플래닛을 넣어줘라. 왜냐? 태양계에는 빅 플래닛이 있고 스몰 플래닛이 있으니 이렇게 둘로 나눈 다음에 플루토를 스몰 플래닛에 넣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까지 해요. 근데 뭐 되겠습니까? 지금 웃고 있는데 될 리가 없죠. 그쵸. 근데 이제 사실은 플루토가 잘림으로써 가장 마음 아픈 건 이제 클라이드 톰보의 아내 패트리샤. 근데 톰보의 아내 패트리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은 과학자였고 만일 그가 살아있었다면은 그도 이 결정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클라이드 톰보 자체가 플루토는 지위를 박탈당했지만 플루토를 발견한 거 말고도 이미 업적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9번째 행성을 발견한 이 플루토를 발견한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천체 바로 카이퍼 벨트 이거를 발견했어요. 톰보가.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그룹이라는 단주기 장주기 행성들의 고향 요거를 발견했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 중에 카이퍼 벨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카이퍼 벨트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천문학자다. 네, 그러니까 명왕성이 행성으로의 자격을 잃어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134340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곡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18이었죠? 네? 무슨 18이었죠? 무슨 18이야? 퍼시벌 로엘. 어쨌든 이 훌륭한 134340을 발견한 퍼시벌 로엘의 제자 하지 말라니까 왜? 클라이드 톰보 예. 이분의 그 곡을 보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BTS의 134340입니다. 그 코드네임. 이게 실제로 명왕성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 아세요? 몰라요. 안타깝게도. 모르면은 한번 가사를 읽어보면서 하시죠. 한번 음미해볼까요? 네, 한번 그럴 음미해주세요. 수만 있다면 물어보고 싶었어. 그때 왜 그랬는지, 왜 날 쫓아냈는지, 어떤 이름도 없이 여전히 널 맴도네, 작별이 무색해, 그 변함없는 색채,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넌 빛이라서 좋겠다, 난 그런 널 받을 뿐인데, 무너진 왕성의 남은 명이 뭔 의미가 있어? 요거 보시면은 진짜 명왕성에 포인트를 주고서 만든 곡이에요. 예. 물어보고 싶었다. 왜 날 내쫓았는지. 명왕성 입장에서 나를 왜 태양계에서 내쫓았냐. 그래서 이제 이름이 없어지니까 물론 이름 그대로 있습니다. 요걸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이 이제는 잊혀지는 거야. 직위가 박탈당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름도 없이 외행성 134340이라는 이름이 된 거죠. 여전히 널 맴돈다. 물론 명왕성 이름이 있지만 좀 더 이게 과장을 한 거죠. 변함없는 색채 나에게는 이름이 없구나. 이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위가 박탈됐다는 뜻이에요.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넌 빛이라서 좋겠다. 난 그런 널 받을 뿐인데 요건 이제 명왕성이 어쨌거나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태양한테 하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태양한테 하는 말이니까 그래도 태양으로부터 내가 태양빛을 받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다. 나는 어쨌거나 이럴 만한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데 왜 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왕성, 왕이죠. 남은 명이 뭔 의미가 있어. 어쨌든 남은 명이 이제 명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명왕성이라고 그냥 딱 씁니다, 바로. 그러면서 남은 명, 남은 이 수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제가 만약에 작사가다. 명왕성의 입장에서 이걸 쓴다. 그러면은 태양만 바라보면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격을 부여했다면 명왕성이 사람이나 뭐 어떤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라면 이런 감정뿐만이 아니고 무너진 왕성에 남은 명이 뭔 의미가 있어 하고 하나 더 붙일 것 같아요. 시벌로엘? 왜 붙여요 그걸? 스승님인데. 아니, 왜냐면 이제 또 과학자 이름 하나 넣는 거지. 에리스 꺼져 뭐 이런 거. 에리스 에리스에 대한 꺼져. 원망. 에리스에 대한 약간 원망. 에리스 때문에 쫓겨났다라는 그거를 그것도 의미 있겠다. 에리스 라 무너진 왕성에 남은 명이 뭔 의미가 있어? 에리스
그리고 그 다음 갈게요. 뒤에가 있군요. 아 그럼요. 죽을 때까지 받겠지 네 무더운 시선. 아직 난 널 돌고 변한 건 없지만 사랑의 이름이 없다면 에리스 라. 아니 그러니까 에리스 하는 너무 웃긴다 이거. 욕은 왜 넣었어요 근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약간 원망. 알겠습니다. 네. 사랑의 이름이 없다면 모든 게 변한 거야. 넌 정말로 있네. 에리스 있다니까요. 아. 있어. 진짜라니까 이거. 이게 지금 실제로 명왕성 얘기예요. 에리스가 있네. 에리스 있어. 넌 정말 에리스를 찾아낸 걸까? 말해. 내가 저 달보다 못한 게 뭐야? 으스는 유의 복수형일 뿐. 어쩌면 거기 처음부터 난 없었던 거야. 언젠가 너도 이 말을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죽을 때까지 밖에서 네 무더운 시선. 이거는 그냥 계속 태양으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거.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널 돌고 변한 건 없다. 나는 변한 게 없어. 나는 그냥 계속 똑같이 돌고 있었어. 근데 이제 모든 게 변한 거야. 사랑의 이름이 없다면 이제는 명왕성인 나에 대한 어떤 애정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넌 정말 에리스를 찾아낸 걸까? 그러니까 지금 에리스를 찾아낸 사실, 마이크 브라운이 에리스를 찾아낸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게 맞네. 그쵸. 원망. 그쵸,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말해. 내가 저 달보다 못한 게 뭐야? 근데 이거는 웃긴 게 실제로 못한 게 많아요. 달보다 훨씬 작고 당연히 못한 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에리스 탓을 하면서 욕하는 거죠. 복수할 거야. 그래서 어스는 유의 복수형일 뿐.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거야 이해하겠지라는 말은 이게 저는 약간 그거 같아요. 실제로 명왕성이 맨눈에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늘을 보면 금성이나 목성이나 심지어 화성도 보여. 근데 명왕성은 맨눈으로 보기에는 꽤 멀고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쩌면 거기 처음부터는 없었던 거야 라는 말이 처음에 퍼시벌 로웰의 제자 톰보가 그거를 본 거 자체가 이제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는 없었던 거야. 차라리 나를 발견하기 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치욕을 당하느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난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그냥 거기 있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언젠가 너도 이 말 이해하겠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발견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식인 거죠. 그 다음 갈게요. 나의 계절은 언제나 너였어. 내 차가운 심장은 영하 248도. 네가 날 지운 그날 멈췄어. 댐. 이거 번역 X잖아요. 에리스 퍼시벌 로엘을 넣은 거죠. 난 맴돌고만 있어. 난 널 놓쳤어. 난 널 잃었어. 난 헛돌고만 있어. 넌 날 지웠어. 넌 날 잊었어. 이거는 지금 굉장히 차가운 이 명왕성의 상태. 그래서 네가 날 지운 날 멈췄다. 나는 계속 돌고만 있다. 하지만 나는 놓쳤다. 모든 걸 잃었다. 굉장히 슬퍼하는 거죠. 예. 한때는 태양의 세계에 속했던 노랜 멈췄어. 노랜 멎었어. 별의 심장엔 텁텁한 안개층뿐. 넌 날 지웠어. 넌 날 잊었어. 어제와는 그리 다를 건 없네. 아예. 똑같은 일상 속에 딱 너만 없네. 아예. 분명 어제까지는 함께한데. 아예. 무서울 정도로 똑같은 하루 속엔 딱 너만 없네.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태양의 세계에 속했던이라는 말이 이제 태양계 식구였다라는 말인 거고, 이제는 텁텁한 안개층 뿐이다. 이게 그 별이 아마 태양을 의미하는 걸 텐데, 태양계 별이 하나니까 태양계의 약간 플라즈마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안개는 아니죠. 안개는 수증기니까. 어쨌든 좀 뭔가 뿌옇고 좀 고민스러운 그런 그림을 생각한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지웠고 이제 너가 없다. 나는 여전히 똑같이 돌고 있는데 일상 속에 너만 없다. 태양계 식구였던 명왕성은 이제 없다. 무서울수록 똑같은데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니다.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런 식의 노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명왕성에 대한 정리였고, 이제는 탐사선의 이야기로 갑니다. 뭐 선물하나 봐요? 포장하네? 이게 명왕성 탐사선이었던 뉴 호라이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표를 잃어버린 탐사선의 새드 스토리. 2006년 1월 19일 이때 뉴 호라이즌스라는 나사의 탐사선이 인류 최초로 명왕성을 향해 발사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원래 이 친구 보이저 1호가 명왕성을 탐사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원래가 명왕성을 볼 거였는데 당시에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을 탐사하자라는 분위기가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토성으로 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결국 각이 안 나와서 명왕성이 탐사 후보에서 제외가 돼요. 그럼 나중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웃긴 거야. 명왕성을 가야 되는데 야 명왕성 가지 말고 저기 토성의 타이탄으로 가. 그럼 걔는 위성인데요? 저는 행성 볼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씨 그냥 가. 타이탄이 더 신기해. 갑자기 아이씨 까라면 까 이래? 네. 그러니까 명왕성으로 가야 되는데 각이 안 나와서 그냥 에이씨 그리고 타이탄으로 갔어. 그럼 명왕성 못 봐.
그러니까 길을 골라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로 가라, 뭐 판교로 가라. 그럼 판교로 가면 의정부로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계를 기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가라면 가! 왜냐면 그게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이저 3호도 얘기가 나왔어요. 명왕성으로 가자. 왜냐면 명왕성 그때 못 갔잖아. 그러니까 가자 했는데 보이저 3호 계획 자체가 취소가 돼요. 결국은 명왕성을 못 가요. 퇴출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그 보이저 1호 같은 경우가 지금 오른쪽에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인터스텔라에 있네요. 쭉 가고 있고 왼쪽에 보면 또 쫙 있고 네. 지금 이 파란색이 보이저 1호, 약간 주황빛이 보이저 2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보이저 1호 같은 경우가 요거 따라가는 거죠. 퍼시벌 로엘 선생님은 맞아요. 조선시대 때 한국에 3개월 동안 놀러 오신 적 있다고. 퍼시벌 로웰이 좀 스토리가 재밌는 게 좀 있는데 오늘 이렇게 퍼시벌 로웰 이야기를 많이 할 줄 몰랐어요. 한 컷 넣었으니까. 뭘 할 줄 몰라 본인 계속 해놓고. 어쨌든 그래서 목성과 토성을 지나서 쭉 해가지고 이제 카이퍼 벨트를 지나서 2012년에 요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보이저 1호가. 그 다음에 보이저 2호 얘는 이제 목성을 지나서 토성을 지나서 이제 일로 갔어. 천왕성 우라노스를 지나서 넵튠 왜 웃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놀렸다 그래서 어쨌든 넵튠도 지나서 이제 2018년에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호와 2호가 지금 보면은 봐봐 목토천해 명 빼고 다 봤어. 화성과 명왕성 빼고 대단한 성과죠. 저 오류 찾아냈습니다. 네. 보이저 1호는 세프템버죠. 9월. 아가스트는 2호. 2호가 먼저 출발했어요. 맞아요. 왜요? 같이 만들었는데 좀 딜레이 돼서 2호가 먼저 출발합니다. 보이저 얘기는 나중에 보이저 특집을 한번 할게요. 진짜 재밌어요. 만든 순이구나. 쏜 순이 아니고. 그쵸. 계획순. 근데 보면은 어쨌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이란 명왕성 빼고 다 지나갑니다. 그쵸? 네. 근데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명왕성 궤도 근처에서 보이저 1호가 여기서 먼 공간에서 지구를 향해 찍은 사진. 요게 이거 창백한 푸른 점. 칼 세이건이 제안을 했고 태양빛 때문에 렌즈 손상될까 봐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칼 세이건을 좀 좋아했어요. 나사의 그 당시 국장 리처드 트룰리가 결단을 내려서 이게 1990년에 촬영한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2월 14일에 촬영한. 근데 이거 찍었다가 렌즈 나갔으면 태양빛 때문에 그럼 더 이상 못 찍는 건데 큰 도박이었겠네요. 근데 이제 이때는 거의 태양의 바깥쪽이라서 할 건 다 했어. 물론 그래도 아쉽긴 하죠. 끝까지 그냥 창자까지 순대로 만들어서 먹는구나. 그쵸. 저거 마지막까지 찍은 거. 정말 창백한 순대는. 거의 정말 이악 물고 다 먹는 거죠. 어쨌건 지금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항해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라 불리는 보이저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어쨌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뉴 호라이즌스가 이렇게 떠났잖아요. 뉴 호라이즌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발사하기 전까지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될 거라는 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들죠, 누구나.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는 부푼 꿈을 안고 발사를 했어. 야, 명왕성 보러 가야지. 그리고 이제 명왕성에 가고 있는데 7개월 만에 8월 24일에 이제 명왕성이 공식적으로 퇴출이 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인이에요? 아니죠. 왜 이렇게 슬퍼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쇼핑하려고 더현대를 가. 에리스. 더현대에 가서 오늘 뭘 사려고 마음 먹었어. 근데 가는 사이에 그 매장이 없어졌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매장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슬퍼. 이미 나는 출발했는데.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출발했는데 명왕성은 퇴출. 그러니까 되게 슬픈 일이고, 근데 일단 뉴호라이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장비 이름이 귀엽지 않습니까? 에리스?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죠. 주먹왕 랄프도 있고요. 아무튼 되게 재밌는 이름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비 외에 여기 특별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뭐냐? 왼쪽 상단. 약간 이름부터 특이한 거 보니까 뭔가 기능 외적인 걸로 후드야? 구두가 아닙니다. 잠깐만. 근데 지금 기능적인 거랑은 좀 무관하다. 이런 접근은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표가 이미 있어요. 아래. 오른쪽 위는 기념 주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구 문명을 상징하는 기념품을 어떤 외계 생명체가 발견하면 우리를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단면적으로 좀 알아줬으면 한다는 발상에서 나왔을 것 같아. 근데 보이저는 그런 방식이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뉴 호라이즌스는 약간 좀 더 감성적이에요. 약간 뭔가 독특한 이들의 철학이 좀 담겨요.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 유골입니다. 유골. 누구의 유골일까요? 같이 연구하던 과학자가 죽어가지고 너는 같이 가서 봐라. 같이 연구하던 과학자네. 맞네. 그거랑 관련 있는 건 요건데 이건 누구일까요? 누구 유골일까? 사골. 누구의? 소. 아니 소사골 왜 넣어? 명왕성을 우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명왕성에 가본 탐사선이 하나도 없으니까 인류는 명왕성을 항상 상상으로만 본 거야. 근데 누가 과연 실제로 명왕성을 보고 싶어 했을까?
시벌 선생님의 제자인 제자인 톰보 선생님이구나. 왜냐면은 내가 발견한 명왕성을 외워버렸어. 지금 톰보 선생님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나는 퍼시벌 선생님의 제자인 톰보 선생님이라고 지금. 네,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 플로리다 주의 25센트 동전이다. 저건 이제 플로리다가 탐사선이 발사된 장소의 동전이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게 43만 4천 명의 이름이 담긴 CD-롬입니다. 저런 걸 하는 이유는 감성? 그쵸? 실용성이 있나? 이게 일단은 뭔지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런 걸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4번이 1991년도 미국 우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죠. 명왕성 아직 탐사되지 않았다 라는 내용. 지금 명왕성 탐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플로리다 주의 25센트 동전이 있지만 메릴랜드,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발사된 장소예요. 탐사선이 제작된 장소인 메릴랜드 주의 25센트 동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좌측 상단의 클라이드 톰보는 명왕성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서 이분은 돌아가신 후에 뉴 호라이즌스호 덕분에 역사상 최초로 본인이 발견한 행성을 직접 상공에서 둘러보는 행운을 얻은 거죠. 물론 돌아가셨지만 유골이 상공에서 둘러본다. 이 행성을 본다는 개념이에요? 요거리지만 보지는 못하고 유골이 근처까지 갔다. 이런 느낌이죠. 재밌는 게 이 클라이드 톰보의 외 종손자, 바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 귀수야? 네, 저분이 이제 클라이드 톰보의 외 종손자. 아 그래서 외 쪽이라 성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귀수구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네, 이렇게 신기합니다. 연결되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네. 왜냐면 과학자인데 피지컬도 좋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운동선수 머리가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쵸, 수싸움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쵸, 모든 그쵸, 스포츠는 그쵸. 굉장히 빠르게 사고를 해야 되고 굉장히 대단한 유전자죠. 그 과학자의 뇌가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수싸움에 능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고 25센트 동전은 뭐냐? 명왕성의 명왕 플루토죠. 이분이 하데스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하데스. 예. 죽음을 관장하는 하데스의 곁에는 카론이라는 뱃사공이 있습니다. 아 카론. 네, 요분 역할이 뭐냐면은 죽은 자가 저승으로 들어가려면은 저 뱃사공이 요렇게 실어다 줘야 돼요. 그래서 뱃삭을 받아요. 뱃삭. 네, 그러니까 명왕성 주위를 도는 위성인 카론, 즉 뱃사공 카론을 지나가기 위해서 노잣돈 25센트를 넣은 겁니다. 탐사선에. 아 그래서 노잣돈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디어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를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예.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뉴 호라이즌스가 지나가는 과정인데 발사 후 9시간 만에 달까지 도착을 했고요. 1년이 지나서 목성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 드디어 명왕성의 첫 칼라 사진이 나옵니다. 요게 첫 칼라 사진. 진주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전까지는 명왕성이라는 거를 한 번도 카메라로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첫 칼라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7월 드디어 명왕성에 하트가 담긴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좋죠. 예. 이게 엄청나게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명왕성 주위를 뭐 돌거나 착륙할 순 없어. 하지만 엄청 가까이까지 근접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촬영을 한 거야. 그 순간에. 근데 그게 기술이 돼요? 기술이 돼요. 그래서 요게 12,500km까지 근접해서 찍은 거고요. 간혹 이제 요 하트 부분을 이제 디즈니랑 연결을 시켜서 요렇게 보는 분들 계세요. 플루토 요렇게 보는 분들 계시고. 근데 이제 이 12,500km가 얼마나 가깝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기상위성 얘네 고도가 정지궤도위성이 2만 km입니다. 우리가 기상위성으로 지구를 찍으면은 태풍이나 구름이 다 찍히잖아요. 그게 2만 km인데 12,500km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띄우는 정지궤도 위성보다 더 가까이 들어간다. 근데 그거를 다 계산하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거기를 가장 근접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없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명왕성의 모공까지 보이는 생어를 맞이한 인류가 된 거죠. 태극기네요? 그렇죠. 정말로 명왕성의 모든 것을 정말 자세하게 바라보는. 환단고기. 네, 그런 인류인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가 여기까지. 정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명왕성을 본 적 없었지만 유일하게. 제가 생각한 명왕성은 달라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가 기존에 관측했던 거랑 너무 달라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명왕성을 규정하는 거는 사실은 좀 가벼운 얘기다.
왜냐면 야 너 빠져라 들어와라 너 이제 태양계 식구다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규정을 한 거야. 근데 하지만 명왕성이 우리에게 전해준 과학적 사실들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 명왕성의 실제 모습 이거를 우리는 무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발견하게 된 거고, 그래서 명왕성을 퇴출했냐 안 했냐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실제로 뭐 퇴출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태양계 행성 중에 이제 미국인이 발견한 행성이 이제 한 개도 없다 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명왕성을 태양계 식구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이 명왕성은 묵묵히 오늘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는 명왕성을 태양계 식구에서 쫓아냈지만 인류가 완전히 멸종해서 이 지구상에 사라져도 아마도 이 명왕성은 여전히 자기가 돌던 궤도를 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우리가 명왕성을 받아주지 않았고 우리가 내쫓았고 우리가 내쫓았다는 사실조차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도 명왕성은 여전히 그 궤도를 그대로 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초조함은 계속 새로운 발견을 만들고 명왕성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해준다. 요거 이제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명언 타임이 나오면 끝났다는 건데 약간 마무리 단계죠. 우리의 초조함은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만들고 명왕성이 기다리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해준다. 네. 우리는 명왕성이 그래서 태양계 식구냐 아니냐가 너무 초조한 거야. 그냥 초조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까 이 기준을 잡을까 어떻게 할까, 그 초조함 때문에 결국은 이제 뉴 호라이즌스가 가서도 또 새로운 발견을 만들어냈겠죠. 예. 근데 명왕성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 주기를, 결국 우리한테 사실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기다림이고 자연에서는 결국 오래 살아남는 존재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진보하고 세상이 바뀌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명왕성과 뉴 호라이즌스, 묵묵히 계속 돌고 있는 명왕성, 우리를 기다리던 명왕성,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미션을 수행했던 뉴 호라이즌스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준 거죠. 솔직히 명왕성 자체에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근데 꾸준히 명왕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있었고, 그 지위가 박탈되는 걸 시작으로 정말 다양한 연구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왕성 입장에서는 이제 그깟 지위 박탈은 한 문장의 유머 수준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과학 문화도 마찬가지로 기다림이다. 그러니까 태양의 끝자락에 걸려있는 돌덩어리거든요, 명왕성이.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근데 지위가 박탈되냐 마냐를 가지고 전 세계가 태양의 끝자락에 있는 돌덩어리에 관심을 보여. 처음이에요. 퇴출돼서 오히려 관심 받았어. 그걸 보면서 저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그때조차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재밌는 게 그때랑 지금은 또 다르다. 지금은 만약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역시 세계인들처럼 정말 신기하게 그걸 바라보고 이제 그 하루 동안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왕성의 기다림과 뉴 호라이즌스의 기다림과 저 궤도의 기다림, 이게 조금 약간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대 선생님의 명왕성 특강이었습니다. 네, 명왕성이었습니다. 사실 네. 저 명왕성에 대해서 뭐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런 명왕성의 민낯도 처음 보고 사실 저런 사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미션들이 재밌어요. 예전에 다트 미션도 그랬지만 어떤 좀 이 큰 걸 가지고 가는 미션이 재밌고, 다음은 한번 미시 세계 하지 않을까. 다음에 요리 방송 한번 하셔야 돼요. 아, 국방 할 때 됐죠 이제. 국방 할 때 된 것 같아요. 오늘 즐거웠고요. 오늘 소감 한 말씀 하시고. 아, 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진짜 여기가 너무 편해요. 이 자리가 너무 좋아. 집에 가기가 싫어. 근데 또 마음 불편해. 나 때문에 다 늦게 갈까봐. 근데 또 늦게 가고 싶어. 이게 약간 무한하게 약간 돈을 느끼고. 다음에 그러네요. 오실 때마다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오시고 그럼요. 뵙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안녕. 할아버지의 화는 그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극소노, 아우 매워. 아니 왜 이렇게 매워 이거? 소노, 아니 이거를 그대로 내네? 미친? 아니 나 정도 되는 사람이나 이걸 먹는데 중노, 내 몸이 뜨거워. 나 죽을 것 같아. 대노, 아니 너무 잔인 무도해. 비인륜적인 식품이야 진짜. 너무 괴로워. 극대노. 불쾌해.